Oh my god. 안녕하세요. 오마이갓 루피입니다. 네, 더블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기총에 대해서 네. 해볼 거예요. 근데 지금 되게 핫 이슈잖아요. 그렇죠. 주위 분들한테 한기총이 뭔지 아냐 물어보면 정작 몰라요. 전광 목사나 알지 네, 그렇죠. 한기총이 어떤 단체인지 아는 사람이 많이 없더라고요. 잘 없죠. 한기총이면 그냥 뭐 교회 단체겠지.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그 그쵸. 줄임말이잖아요. 그쵸. 한기총이 한국 전체 기독교를 대표한다고 알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네, 총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 준 어감이 뭐 전체를 나타내는 듯한 오해를 살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저도 잘 몰라서 네. 오늘 한번 한기총이 뭔지 네. 짚어보겠습니다. 아주 무미건조하게 한기총이 어떻게 생겨났고 어떤 배경을 가졌고 또 어떤 단체들이 있는지를 네네네. 한번 우리 여러분들이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게 한기총 얘기를 하려면 한국 기독교 근대사에 대한 얘기를 먼저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걸 다 할 수 없으니까 아주 간략하게만 얘기하면 최초에 우리나라의 개신교도들은 약 70% 가까운 교회가 평양과 서북 지역에 다 있었어요. 북한 네. 쪽에 소련 군정이라든지 김일성 정권이 들어서면서 토지 개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토지를 뺏어오게 되고 재산을 몰수하게 되고 뭐 그런 것들을 하면서 또 핍박을 많이 받았죠. 네. 그러면서 그쪽에 지역에 있던 어떤 교인들이 대거 남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때 남쪽에 있었던 영락교회를 세웠던 이런 얘기 나오면 이제 빠질 수 없는 분이 한경진 목사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한경진 목사님이 영락교회를 중심으로 세력을 구축합니다. 그 사람들을 당시에는 서북청년단이라고 불렸기도 했고 지금은 서북청년회라고 부르고 있죠. 많은 일을 했죠. 흔히 제일 유명한 사건으로 이제 4.3 사건이 있었죠. 한경진 목사님은 사실 돌아가실 때까지 4.3 사건을 진압했던 그 서북청년단의 이런 어떤 일을 자랑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해석이 갈리죠. 그렇죠. 일부에서는 4.3 사건을 진압했던 서북청년단의 일을 업적이다. 한번 빨갱이를 처리한 거니까 잘한 거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일부에서는 제주도민들의 학살을 그렇죠. 자행했다. 그러니까 서북청년단이 당시에 국가로부터 받는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자생했거든요. 약탈과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비판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죠. 어쨌든 간에 그런 서북청년단을 조직하고 확실히 보수적인 색깔의 단체이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가의 일을 대신 해주기도 했고 또 이 영락교회에 있었던 장로님들이 뭐 안기부에 들어가든지 군대를 개편하는 데 들어가든지 장군이라든지 아주 중요 국가 요직의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 정치와 국가와 이 교회가 계속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됐다는 거죠. 그렇게 이어져 오다가 박정희 정권과 이제 전두환 정권을 지날 때만 해도 한국에는 어떤 그 단체가 많았어요. 개신교 단체가. 네.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라 해가지고 흔히 이제 교회협이라고도 하고 또 NCC라고도 하고 뭐 KNCC라고도 하고 하는데 흔히 이제 NCC라고 부르니까요. 그 단체가 거의 유일한 한국 개신교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다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국가가 사회단체가 기독교 단체와 뭐 얘기를 한다, 뭐 대화를 한다 하면 당연히 NCC와 하는 정도의 어떤 위치를 선점하고 있었죠. 근데 그 NCC는 지금 보면 크게 사실 진보적이라고 하긴 어려운데 그 당시에는 아주 진보적인 노선들을 많이 따랐어요. 유신 반대 운동을 한다든지 평화 통일 운동을 한다든지 민주화 운동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그다음에 평화 통일 운동을 했던 것이 이 발달됩니다. 특히 88년도에 이 88 선언문이라고 내놓는데 그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북한과 화해를 해야 한다. 교회는 사랑과 화해의 정부다. 그래서 이제 북한과 이제 우리가 평화 모드로 취하자. 이 남북한 이 해빙 분위기를 민간 차원에서 조성했던 것이 NCC입니다. 네. 근데 이걸 사실은 보수 정권과 보수 기독교는 아주 불안하게 봤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그러니까 민족해방운동이라든지 평화통일운동 그다음에 민주화운동에 너무 앞장서고 있는 너무 급진적으로 나가는 NCC를 반대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게 한기총이에요. 네. 한기총이 89년도 1월 달에 이제 한경진 목사님이 남한산성 기슭에 있는 그 영락교회 기도원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로 사람들을 모으죠. 보수적인 단체가 필요하다. 우리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하다. NCC는 아니다. 해가지고 NCC의 반대급부로 4월 23일 날 한기총을 결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결성하면서 이 한기총은 당시에 너무 많은 교단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NCC는 갑자기 확 작아지고요. 한기총은 확 커진 거죠. 새로 생기면서. 그래서 예전에는 NCC가 한국 개신교를 좀 대변할 수 있는 단체였는데 이제는 2개가 된 거예요. 왜? NCC는 작지만 역사와 전통이 있으니까. 그리고 한기총은 역사 전통은 없지만 아주 많은 교단들이 창립을 했기 때문에 이 국가에서는 양쪽으로 이제 의견을 전달한다든지 의견을 묻고 뭐 이렇게 했었죠. 근데 점차 이게 한기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이 역할을. 왜냐면 사실 한기총은 그 결성될 때부터 그 안기부 아시죠? 안기부. 우리 국정원의 모습이었던 이 안기부가 도왔다는 썰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알 수 없는 거죠. 네, 알 수 없는 건데 이 다수의 내부 고발자, 내부 증인들이 뭐 이렇게 내가 총무였는데 내가 뭐 했는데 안기부 사람들 와가지고 막 이렇게 묻고 막 이렇게 하더라.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 증언들이 나왔죠. 막 하면서 그런 썰이 있습니다. 네, 안기부가 도왔다는 썰이 있는데 그렇게 결성된 한기총이 그때 이후부터 끊임없이 사실 정치와 이 정권에 관여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사건으로 이제 김영삼 대통령을 만드는데 한기총이 앞장을 많이 섰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충현교회 장로님이 김영삼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초의 장로를 대통령으로 만들자 해가지고 막 이렇게 앞장을 섰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한기총은 크게 사회 국면에 드러내놓고 무슨 어떤 운동을 하진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근데 그게 언제부터냐면 이제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 들어서면서 한기총이 광장 정치로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이 사회 국면에 완전 드러내놓고 활동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집회를 할 때 보수 정권의 집회의 앞에 한기총이 집회를 먼저 하고 연이어서 보수 정당이 집회를 하고 많이 보던 지금 모습이죠. 광화문 광장에서 가끔씩 집회하는 거 보면 보수 기독교 단체인 한기총이 집회를 하고 그리고 보수 정당이 집회를 이어가고 이런 현상들이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이제 좀 있었던 거고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제 정치적 논쟁이 될 때마다 어떤 보수적 정당, 보수적 단체의 동일한 입장을 내기 시작하고 보수 정당과 손잡고 같이 집회를 연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어져 왔던 거죠. 매 이슈마다 항상 목소리를 그때부터 내어오기 시작합니다. 뭐 4대강이라든지 뭐 사학법이라든지 뭐 국정교과서라든지 그때마다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이 한기총의 입김이 점차 더 세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한기총의 이 회장직이 아주 중요해져요. 이 회장직에 앉기 위해서 많은 일이 생깁니다. 많은 일. 이게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너무 시끄러웠으니까. 그때가 이제 2010년도 또는 11년도, 16년도인데 그러니까 2011, 12년도까지 한기총은 이렇게 달려왔어요. 근데 딱 그 시점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꺾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금권 선거죠. 그러니까 다 돈으로 선거를 치르는 거죠. 이제. 그게 전 세계 회장직을 가지고. 네. 그러니까 식당 오락 들어봤습니까? 몰라요 저는. 식당 오락이 뭐냐면 10억 내면 당첨이고 5억 쓰면 떨어진다. 이게 좀 제가 말씀드리기 좀 뭐랄까 좀 더러워서 그만큼 아주 더럽고 좀 민망한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국민들을 매스컴을 타게 됩니다. 그게 다 드러났네요. 네, 다 드러나죠. 그러니까 뭐 니네 돈 받았고 너는 돈 안 받았냐, 뭐 너는 돈 안 샀냐, 막 이러면서 막 싸우는 모습도 나오고요. 막 이렇게 하면서 한기총의 그런 금권 선거라든지 극우화된 정치적 모습이라든지 뭐 아주 편향된 어떤 그런 부패를 못 견뎌서 비상대책을 꾸렸다가 개혁을 실패하자 자기들끼리 다시 나와서 만든 단체가 한국교회연합 그 단체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 한교연과 한기총을 다시 화합시켜가지고 다시 하나 되게 하자라고 만든 단체가 이제 한교총. 한교총. 또 만들어지고. 그럼 그 둘이가 다시 합쳤습니까? 못 합쳤죠. 그래가지고 한교총은 또 남아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 세 개 중에 한교총이 제일 커요. 제일 작은 데가 지금 한기총이에요. 그 이후부터 웬만한 큰 교단들은 다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며칠 전에 그 정공 목사님께서 몇 개의 교단, 몇 개의 정도, 몇 개의 목사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맞는데
지금 한기총에 들어가 보면 교단 자료가 나옵니다. 한국에 총 교단이 374군데의 교단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지금 한기총에 가입된 교단은 63군데 정도 돼요. 교단이라는 게 잘 개념이 안 잡히는데 네. 유명한 교단이라면 어떤 게 있죠? 우리가 흔히 아는 예장, 합동, 합신, 통합. 뭐 예수교 장로회, 합동. 이게 하나하나가 다 교단이네. 네. 합동이라는 교단이 있고 통합이라는 오케이. 교단이 있고 네네네. 고신 뭐 이렇게 있는 거죠. 네. 그런 교단만 해서 몇 개라고요? 374개의 교단이 있다고. 네네네.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63군데 정도가 한기총에 가입돼 있는데 이 63개 중에서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고신인데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뭐뭐라는 교단만 52개 정도. 한국에서 네. 장로회가 제일 크지 않아요, 근데? 제일 크죠. 제일 큰데 제일 자잘한 교단들, 그러니까 교단은요 금방 만들어지고 금방 없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카운팅되어 있는 이 374개의 교단도 더 많을 겁니다 아마. 더 작을 수도 있고. 더 작을 수도 있죠. 사라져서. 네, 사라져가지고. 그만큼 군소 교단은 만들려면 만들 수 있습니다. 몇 명 모여, 뭐 기밥 들고 몇 명 모여. 그래서 사실 이게 사실 한국 교회의 큰 문제이기도 한 게 교단을 만들면 신학을 또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렇죠. 교단을 만들었다는 것은 뭐 다른 말을 하고 싶은 거서 만든 거니까요. 그럼 신학교가 만들어지는데 그럼 신학교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신학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죠. 안 오죠.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아무나 받는 거지. 근데 또 이 사람들이 졸업 못하면 되면 안 됩니까? 안 되죠. 해야지 졸업을. 그러니까 쉽게 목사 안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심한 말일 수 있겠지만 또 실력 없는 목사님들이 대거 양성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군소교단이 너무 많이 생긴 것 중에 하나가 있다 할 수 있죠. 교단이 생각보다 많네요. 네, 많죠. 어쨌든 간에 전체 교단 중에서는 한 군소교단으로 해서 20% 정도 교단이 가입되어 있다고 할 수 있죠. 네네. 지금 한기총에. 네. 그리고 지금 카운팅되어 있는 한국의 전체 교회가 총 한 8만 5천여 개 정도 됩니다. 한국에? 전국에. 와. 한국에 8만 5천여 개의 교회가 있는데 이 중에서 약 18,000개의 교회 정도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 15% 20%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네. 가입한다는 게 한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인데 합동이 가입돼 있으면 합동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냥 다 가입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즉시. 네. 그래서 그 숫자가 교회 숫자가 그래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큰 교단들은 한기총에 가입 안 하고 있죠. 다 나왔죠. 그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사건을 겪으면서 웬만한 우리가 알고 있는 큰 교단들은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감리회, 장로회, 성결, 뭐 등등 침례 있지 않습니까? 거의 다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한국의 교인들이 지금 추산된 게 한 1,100만 명 정도 돼요. 1,100만 되는데 지금 한기총에 가입된 교인들의 수는 35만 정도. 네. 그 소속해 있는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 숫자가 그래 된다. 네. 3% 정도의 교인이 한기총에 가입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면 장로회가 제일 큰데 또 크지도 않네요. 아니 장로회가 큰데 장로회라는 이름 안에 다 묶고 쓰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수많은 교단들이 있다니까요. 그 군소교단 몇 개들이 53개 정도의 교단들이 가입되어 있다고. 그럼 장로에 있는 큰 교단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교단들은 가입되어 있지 않죠. 그렇다고? 다른 데 나가죠. 거의 한기총에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해됐죠? 네,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3%의 교인 수를 가입하고 있는 이 한기총이 사실 한국 교회의 대표다라고 할 수 있는가는 고민해 볼 수 있는 문제인 거죠. 그렇네요. 네. 저는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좀 한국 기독교를 그렇죠. 그런 줄 알았는데 네. 그렇지 않네요. 한때는 그랬죠. 다시 말씀드리면 2010년도, 11년도까지만 해도 뭐 대표 단체였죠. 그러나 그 사건들, 그러니까 그 지저분한 사건들을 겪으면서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고 지금은 이제 거의 없어요. 없다시피 없는데 스타 목사님이 한기총의 대표 회장님이 되시면서 다시 이렇게 뭔가 보수 기독교와 보수 정치 세력의 어떤 콜라보가 다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이 매스컴에 떠들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또 이렇게 한기총에 대한 주제를 잡고 얘기할 수 있게 된 거고요. 제가 들은 이해한 바로 정리를 하면
이제 예전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교단이 NCC 그 진보적 성향을 가진 네. 기독교 단체였는데 예, 이거를 견제하기 위해서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교인분들이 모여서 만든 게 한기총이다. 그렇죠. 예, 결론은 뭐 네. 보수적인 성향을 띤 그 교단들의 모임이라 그렇죠.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한국 개신교는 사실 보수적인 게 맞고요. 그 보수적인 개신교 내에서 더욱 보수적인 단체가 한기총이다 보면 되고 그 한기총이 한국 개신교를 대표해왔다. 그러나 그 어느 중간부터인가 많은 일을 겪으면서 그때부터는 더 이상 한국 개신교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네, 한제로서는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지금 다시 이제 올라가고 있다. 그렇죠. 그걸 정리할 수 다시 지금 있겠네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한기총의 정강훈 목사님한테 네. 힘을 실어주고 계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흘러오고 있어요. 한기총에 대해서 음, 예, 그냥 잘 모르셨던 분 이제 어떻게 생겨났고 이제 어떤 단체가 남아 있고 네.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냥 살펴봤는데요. 음. 제가 이해했으면 음. 다른 분들 다 이해했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교회 근대사를 한번 디테일하게 다룰 일이 있다면 다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한경진 목사님이라든지 정광훈 목사님, 그다음에 서구청년회, 한기총,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딱 벨트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들어볼 수 있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예, 많은 도움이 네. 됐을 거라 네. 믿습니다. 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 안녕.